중국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 국내 증권사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마치 1년 전에 리오프닝 논쟁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어제 중국이 발표한 약 1조 위안 규모의 이 중국판 뉴딜 정책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 쪽에서는 펀더멘탈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 주가는 그만큼 오르진 않았는데요. 오늘 특히나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국채금리가 5% 이렇게 돌파할 때 10년물 빌 에크먼은 공매도 청산했고, 그다음에 채권 자경도는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5% 다시 육박했거든요. 아마 빌 에크먼은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상당히 당혹한 이런 분위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미국의 3분기의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 그렇지만은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데 왜 주가가 어제 올랐습니다는 생각만큼 안 올랐을까? 그런 측면에 어제 마지막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성장률이 높아지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페드가 인플레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더 매파적 속성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재현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4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빌 에크먼 같은 분들은 과거에 5.8에서 4.5 떨어진다. 당연히 채권에 대해서 공매도 청산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는 곧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4.8에서 오늘은 10bp 이상 뛰어오르는 5% 되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에 당황스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3분기 성장률이 지금 4에서 5%는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7%를 감안해 볼 때 역시 이번에 금리 동결하지만 매파 기조에서는 퇴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원 의장 선출에 대해서 오리무정이었던 부분이 자 오늘 하원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메카시 퇴임 이후에 지금 우리 김채연 PD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이분이 마이크 조던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국채금리는 올랐을까? 어떤 언론에서 보면 하원 의장이 선출돼 있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그럼 국채금리는 안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친 트럼프 성향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 티파니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예산이 나오든 간에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거기에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이크 존슨이 트럼프와 티파니의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하원 의장 선출해가지고 1월 달에 15차례 갈 때보다는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채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국채금리가 오르는 현상이다. 언론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이 되니까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배경은 이분이 누구의 성향이냐, 이걸 이렇게 근데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더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은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3분기 성장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은 4분기 이후인데 미국의 통계 방식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거든요. 그다음에 월별 지표 보면 전년 동월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높게 나오면 4분기는 성장률이 낮게 나온다. 그러면 주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일부에서는 소위 사실 보난자 이펙트라든가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주가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다. 어제 마지막 질문에 이 내용을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쪽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지금 1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이 국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이 문제가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 경기 논쟁이 되고 중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하는데 자, 중국이 1조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148조 원 정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채 발행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예. 국채 발행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국채 발행하고서 경기 부양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환자가 몸 상태가 건강하면 사실은 거기에 캠프 주사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환자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보면 지금 시진핑 이렇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에 몰리고 있는 상태죠. 예. 자, 지금 중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이 청년들이거든요. 8월달 졸업생이 나왔습니다는 절반뿐이 취업을 못한 상태다. 45% 실업률, 제3의 천안문 사태.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실이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됐습니다. 위그의 안이라고 해서 그 이제 컨트리 가든이 시청자분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되는데요. 그동안 황다 사태 이런 문제를 해서 쭉 하는데요. 역시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가 됐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중국은 상업용 부동산 이외에 전부 주거용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주거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 패권에서는 자꾸 뒤지는 이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인민들에 대해서 자기의 위기감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저런 요인들은 상당히 구조적 요인이다. 그러면 자, 지금 연말을 앞두고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렇게 2분기 성장률이 6.2%, 3분기 성장률이 4.9% 높게 나왔으니까 조금만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목표 성장률이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대규모 국채 발행이 나온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모든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공급할 수 있는데 다 공급했습니다. 통화정책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책 사이드로 이렇게 정책을 옮긴 거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 국가 채무가 많지 않습니까? 신규로 발행해야죠. 1조 위원 정도의 우리 돈으로 14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 4분기에 5천 위약, 내년 1분기에 5천 위안. 아주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여기 수급상을 보셔야 됩니다.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다 통해 가지고 올해 잘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목표 성장률 달성하거든요. 5%. 그럼 인민들한테 목표 성장 달성하지 않았느냐. 예. 시진핑이 공시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시진핑의 1조 정도의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사실 과거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래서 중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은 첫 번째 규모가 굉장히 크다. 184조. 두 번째는 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허스만의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라 해서 전후방 관련 효과를 보면 역시 도로, 항만, 철도 이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 허스만의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로 SOC가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을 잘못 읽은 게 아니냐. 우리나라의 증권사, 대형 증권사에선 1조 위안 정도에 나오니까 과거처럼 중국이 경기가 회복된다 하는데 지금은 전부 SOC가 디지털로 연결돼 있거든요. 오히려 SOC는 도로 항만에 전부 뭐냐. 거기 열선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전부 통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IT 뭐 전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만큼 SOC가 이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와 증시적인 이 측면에서는 이 시진핑팡 대규모 부양책, 국채를 통한 뉴딜 정책의 효과에 좌우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대목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국내 증권사는 중국 경기 증시 회복, 예. 그다음에 국제 시각은 상당히 말을 아낀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는데 무슨 자꾸 마약만 투자하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되는 상태에서 자꾸 금융화라든가 이런 그 대규모 국채 발행도 마약만 주거든요. 예. 근데 마약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취해버리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면 예. 취해버리죠. 이렇게 그런 사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학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급한 구상만 좀 빨리 막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국채 과연 소화가 가능한 겁니까? 네, 오늘도 미국의 재무부가 우리가 우려했던 식으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 예.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채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물량이 나왔는데 국채 수요가 아니니까 결국 오버 서프라이, 초과 공급 상태에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갔던 사태, 예. 4.4%, 4.9%까지 올라간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전 세계 국채 시장은 오버 서프라이,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뭘까? 국채 공급 계속해 늘어나죠. 최고 통수권 자리 정치적 포퓰리즘, 그다음에 전쟁과 같은 특수 요인, 국채 발행이 이렇게 지금 이제 김채연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발행물과 관계없이 다 올라간 게 이게 국채 파괴 현상입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채 수요는 지금 디폴트, 중국 같은 경우는 디폴트,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맞기 때문에 미국도 디폴트 우려, 우리도 디폴트 우려 뭐 다 나오는 거죠. 예. 중국도 국가 채무가 맞기 때문에 디폴트 우려.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라서 그동안 올해 들어서 국내 증권사 거의 100%가 금리 떨어진다 채권사 시였는데 금리는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돈 투자할 게 없죠. 이제는 예. 고금리 우려. 수요가 없는 거죠.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국채 입찰 시장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사실 이 정도로 볼 때는 더 심하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심한 것이 중국입니다. 다음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은 어느 국가보다 심한 것이 이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채무가 GDP에서 30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여기에 1조 위안을 더 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 중국의 국채는 누가 사줄 것이냐? 사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중국 인민들은 살 수가 없다. 근데 중국 국채가 대외적으로 보면 3대 평가사의 투자 적격 판정을 받았느냐?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런 상태는 못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국채 발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없어. 오버 서프라이, 채권 가격이 오늘과 미국의 과처럼 떨어지고 예. 반비례 관계는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국채 금리의 파동이 지금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이라든가 다 좌우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중국은 고금리 파동이 미국과 함께 양대국이 지금 세계 양대국이 고금리 파동이 우려된다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경기 부양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국채 발행을 어떤 식으로 소화시켜서 자, 국가에서 보면 재원이 있습니다. 돈 풉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홍앵커 금리가 높을 때는 소비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예. 금리가 높았을 때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크라우딩 아펙트라는 구축 효과라는 겁니다. 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에서 재원이 등대해서 하지만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가 소비 안 합니다. 투자 안 합니다. 그럼 민간에서는 거꾸로 수요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경기 효과라는 것은 토털이거든요. 예. 그러면 공공사회에서 재정 지출은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합해 보십시오. 순증으로 늘어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유명한 크라우딩 아펙트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오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5% 이상 돌파하는 과정에서 오늘 뭐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는 여기에 양대국에 해당되는 이 중국도 고금리가 고착된다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미국도 고금리, 그 다음에 중국도 고금리, 양국이 경제 규모에서 보면 50% 차지해. 그러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수축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수축 사회. 수축 사회가 우려된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내년대 3대 예측 기간의 내용들을 보면 고금리의 고착화 때는 수축 사회 우려. 이것이 내년대 세계 경제 복병이 될 것이다 하고 일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이 지금 연출되는 우려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수축사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3대 예측기관들 역시 고금리 여파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축사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수축사회, 홍익권도 아마 수축사회 분위기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투자했던 이렇게 자산이 줄어들면 정말 자기가 위축되는 현상을 예. 수축사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축사회 분위기가 되죠.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저금리에 따라서 돈 굴려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했던 부분이 지금 금리니까 전부 빚부담이 되니까 다 이렇게 자산이 줄어든다 하는 느낌 이런 예. 게서 수축사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외형을 늘리는 매출액 투자, 매출액을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는 포지티브 매니지먼트보다는 지금 매출을 증대시켜서 외형을 증대시키면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더 노출되죠. 그 경영 기법하는 게 뭡니까? 그거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불확실한 외부 환경일수록 확실하게 이윤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냐? 네거티브 매니지먼트죠. 금리 부담 줄여. 그러니까 갚아줘야죠. 그다음에 사람 감축시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거티브 매니지먼트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텔에서 사실 올해 45만 명을 감축시킨다. 경기 둔화다.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경기여부와 관계없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사실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어셔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로지 국가만이 파퓰리즘 때문에 지금 빅가먼트 양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기업도 수직사회, 그다음에 국민도 수직사하면 경제적으로 보면 엔타이웨스트 역자산 효과에 의해서 좀 홍앵커가 내가 자산이 줄어들어서 소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백화점 갈 확률이 적어지죠. 우리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면 임금 소득에 달리 좀 이렇게 거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벌면 뭐냐? 소중하게 한상춘 논설인데 밥 사는 게 아니라 저기 백화점 가서 명품 사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게 엔타이브레스 역자산 효과죠. 그럼 세계 경제 입장에선 역자산 효과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산대의 측견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제였죠.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으로 만약에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부동산 위기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이 당연히 그렇죠. 예. 지금 국채 발행에서 금리가 중국도 올라간다면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대규모 유동성 공급했죠. 그렇죠. 홍보산되는 거죠.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대규모 국채 발행 일조했다고 해서 당연히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경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동안 헝다 사태라든가 시크릿이라든가 이번에 컨트리 가든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돈을 많이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 완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조의 국채 발행하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직격탄 맞는 거죠. 그래서 어제 중개 부동산 개발 사항을 한번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누적 개념입니다. 예. 1에서 9월 달까지 마이너스 9.1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그동안 유동성 집중 지원해서 부동산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올해를 보면 1에서 5월 달에는 마이너스 7.4, 1에서 8월 때는 마이너스 8.4, 8.5, 1에서 9월까지는 마이너스 9.1입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굉장히 침체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어제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중국은 이렇게 민간 사이드에 이게 디폴트 문제가 지금은 국영기업의 디폴트 문제를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다고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자, 중국이 대실 1조 달러 정도의 국채를 1조 위안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캐시 풀링 제도 예. 이제 앞돈이 안 되면 뒷돈을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풀링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중단되는 사태가 더 심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우리나라의 PF라든가 이런 것은 증거금이 부족한 현상이 더 되겠죠. 예. 그러면 딜레버리지 할 수 있습니까? 자산 가격이 이미 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딜레버리지가 해서 마진콜이 결국 디폴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금리에 따라서 캐시플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두 가지. 금융 완화 장치에 돈 풀어서 부동산 풀어냈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예. 오히려 고금리에 따라서 중개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자금을 더 이탈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기관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중국 문제 전문가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조 위안 정도의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서 자, 중국의 인민들과 국가를 위하는 것보다는 시진핑 개인의 야망을 충족하기 위한 이런 수단도 워싱턴에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자, 그동안 중국이 경기 부양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금융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고금리가 될 때는 자, 중국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경기 침체 문제 풀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은 금리 완화를 추진하고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피셔 퀘션 방식에서 시장 금리 간의 격차가 미국 쪽이 더 높았죠. 그러면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됐죠. 자금이 이탈돼서 되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되고 위안화 약세되다 보니까 위안화 국제화가 이제 흔들려 1대1로 계획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대1로의 파키스탄이라든가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전부 변동금리 중국에서 대출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국가들이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화 캐시플로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중국이 금리 완화해서 국채금리가 떨어져. 그러면 외국 자본 더 이탈돼 1대1로 계획 파산돼. 그다음에 위안화 국제화기도 파산돼. 금리차 줄여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를 이렇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중국의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했고 예. 오행코도 엊그제까지 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 돈 푸는데 갑자기 그 정책이 바뀔 수 없죠. 그래서 재정 사이드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금리 스프레드 줄여 외국 자본 이탈 방지해 그러면 위안화라든가 1대1로 기업 흔들리는 거 방지할 수 있어. 바이든 정부의 반 1대1로 기획의 대항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쪽을 과거에 중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한다면 도식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 지금은 뉴노멀 환경입니다. 워싱턴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다 하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한테 많은 참고가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도 사실 고금리 충격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네, 이 대목이 결국 민간에서 소유되면 오버서프라이, 초과 공급 때문에 국채 수요 파괴 현상 때문에 고금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시진핑이 최근에 인민은행 PBOCD요, 인민은행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전에 중국의 금융권의 인사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특집 방송으로 한번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보면 민간에 소유하면 고금리가 유발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 모니티제이션. 자, 대규모 1조 위안 발행합니다. 민간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민간에 수요하려면 금리가 높고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흐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중앙은행이 사준다. 근데 지금 사줄 수 있느냐?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예. 엊그제 시진핑이 가지 말아야 될 루비콘 강에 해당되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는 중국의 사실 그런데요. 사실 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중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이렇게 가능한 방법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모든 걸 장악한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시진핑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국의 운영제도를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람들도 자기의 출신들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인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중앙은행까지 잡아? 그럼 뭐냐? 해외 시각은 국내 그 증권사와 달리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와 또 이 증시 회복 문제를 두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이제 3분기 성장률이 4.9%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예. 어제 1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손실이 많았던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된다. 중국 주식 사라. 저감해서. 그래서 국내 그 중국 경기 논쟁과 함께 중국 주식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기와 증시 회복 논쟁은 한국 증권사들이 유일하게 이게 많이 흐르는다. 이 분위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국제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이게 이슈화 되지 않는다. 해서 시청자분이 왜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 경기라든가 증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 당사의 이해관계가 많이 관련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 1년 전에 공산당 대회 20차 끝나고 나서 코로나 해제시켰을 때 리오프닝 얘기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지금보다도 리오프닝 코로나 통제에서 해소돼 중국 경기 회복돼 중국 주식 사시오 2차 전지 중국 사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주식 산 사람이 대해서 이렇게 성공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근본이 누구냐? 시진핑이 문제다. 근데 지금 문제는 시진핑에 대해서 더 본인의 더 이렇게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딱
모든 정책을 동원한다.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너무 국내 그 대부분 증권사의 경기 회복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만은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